결과를 좌우합니다. 의학 박사 조상권 원장과 함께 코 성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 중에 이제 코 성형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네. 그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은 어떤 점인가요? 네, 대부분 코 모양 때문에 오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코가 예뻐질까요? 하는 질문하고요. 네. 코 재료는 뭘 써야 되나요? 하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아무래도 수술하기 전에 코 수술에는 어떤 재료가 사용될까? 이 점을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네. 코 수술에 사용되는 재료, 흔히 보형물이라고 말하죠. 네. 보형물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습니다. 인공 보형물하고요, 네. 인조진피, 자가조직, 이 세 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겠는데요. 인공 보형물은 우리 잘 아는 실리콘이나 고어텍스, 고어실리, 메디포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조진피는 알루덤, 슈어덤, 파마코르라는 이런 제품들이 나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자가조직 같은 경우는 우리 잘 알고 있는 연골이나 자가지방진피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실리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형물 중에서 가장 오래 사용된 그런 보형물에 속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보형물입니다. 실리콘은 사용된 역사가 오래다 보니까 또 부작용에 대한 보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실리콘 하면 뭐 부작용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래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리콘에 대한 부작용은 되게 예전에 무면업자들이 공업용 실리콘을 사람 피부에 주입함으로써 이렇게 생겼던 부작용들이 대부분입니다. 비교적 실리콘은 특히 의료용 실리콘은 안전한 보형물에 속합니다. 그리고 특히 코 성형에 사용되는 그 고체형 실리콘은 아주 안전한 보형물 중에 그런 부류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리콘의 장점은 일단 수술 후에 모양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장점이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수술 후에 복원력, 그러니까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 얼마든지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혈액성이 되지 않는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고어텍스는 어떤 재료인가요? 네, 고어텍스는 이게 좀 부드럽고 생체 친화적인 그런 재료인데요. 이것은 단점이 수술의 모양이 좀 흡수된다거나 모양이 좀 변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실리콘에 적합하지 않은 환자들, 그런 분들의 대체제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어실리라는 게 있죠. 그렇죠. 네, 이름이 네. 굉장히 비슷하네요. 그렇죠. 네. 아유, 맞습니다. 고어텍스하고 실리콘하고 두 개 이름을 합친 겁니다. 그래서 콧등 부분은 실리콘을 잡고 콧끝만 고어텍스로 하는 것을 고어텍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어실리. 고어실리, 예, 고어실리라고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메디포어라는 게 있는데요. 네네. 이것은 흔히 인조뼈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뼈처럼 딱딱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코 끝이 주저앉은 분들, 코 기둥을 세우는데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공 진피는 어떤? 인공 진피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네네. 사람 몸에서 띈 그런 인공 진피, 그런 진피가 있고, 돼지 피부를 가공한 그런 진피가 있습니다. 네. 사람 몸에서 띈 진피는 알루덤이나 슈어덤이라는 제품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돼지 피부를 가공한 것은 파마코라는 그런 제품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의 장점은 일단 내 몸에서 흡수돼서 내 피부와 똑같은 이런 형태로 나중에 장착이 됩니다. 그런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이것은 다소 흡수가 되고 또 염증이 좀 생길 수가 있는 단점,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가격이 비싸다는, 고가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셔야 할 게 자가조직이에요. 예. 자가조직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우리 연골이나 진피지방 이런 것들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연골은 귀뒤나 그다음에 비중격, 그다음에 가슴 갈비뼈 연골, 그걸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소 코에 쓰기에는 조금 딱딱하다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거 흡수가 되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 진피지방은 흡수가 한 20-30% 흡수는 됩니다만은 그렇지만은 피부처럼 아주 부드럽다는 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양한 보형물에 대한 장단점을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중에 이 수술 받으시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거나 또는 좀 안전한 보형물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렇죠.
안전한 보형물을 굳이 말한다면 역시 자기 몸에서 채취한 자가조직이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네. 그래서 자가 연골이나 진피가 가장 안전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선호하는 보형물, 가장 좋은 보형물을 굳이 말한다면은 어느 특정지어서 임상적으로 특정지어서 이것이 특별히 좋은 보형물이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가 하면은 보형물마다 특징이 있고 또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술 받는 분들의 조건들이 전부 다르고 그리고 어떤 보형물을 쓰냐에 따라서 수술 모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보형물이라는 것은 수술하는 환자의 모양을 최선으로 만들 수 있으면서 그러면서 보형물의 장점과 단점을 잘 결합한 이런 보형물이 가장 좋은 보형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환자의 상태에 맞춘 보형물이 가장 좋은 보형물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네. 그러면 코 성형 수술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질까요? 네, 먼저 절개를 해야겠죠. 네. 절개하는데 절개하는 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개방형 절개하고 비개방형 절개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비개방형 절개는 콧구멍의 점막 부위를 절개합니다. 한쪽이나 양쪽을 절개하는데 이것의 장점은 수술 후에 칼자국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또 개방형 절개는 양쪽 콧구멍을 절개하고 그리고 가운데 코 기둥을 가로질러서 절단합니다. 장점은 수술할 때 수술 시야가 가장 좋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절개선 일부가 노출된다는 그런 또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절개한 부분이 예, 수술 후에 좀 살짝 보일 수 있다는. 네. 근데 코 성형 수술 후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내가 코 성형을 했는데 오히려 코가 삐뚤어진 것 같다. 예.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실제로 그런 건가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원래 안면 비대칭이 있으셔가지고 원래 코가 좀 삐뚤어졌던 분들이 계십니다. 사람은 안면 비대칭이 정상이라고 말하죠. 예.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양쪽이 다르다는 얘기죠. 양쪽 얼굴이. 그 이유는 이 사람의 얼굴이 오른쪽과 왼쪽이 성장하는 따로따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성장한 속도가 다르고 성장한 시리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그런데 만약 코는 양쪽 얼굴에 축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성장이 덜 된 쪽으로 코축이 살짝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 전에는 심하지 않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관심이 없어서 놓치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수술 후에 관심을 가지고 보거나 그렇지 않으면 콧대가 좀 높아짐으로써 약간 삐뚤어졌던 것들이 더 돋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수술 후에 코가 삐뚤어졌다 이렇게 오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면 비대칭 때문에 그런 맞습니다. 오해가 있을 수 있고요. 다음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 다른 원인은 이제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 보형물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보형물을 삽입하는데 보형물이 자리를 잡기 전에 어떤 외부의 힘이나 충격에 의해서 보형물이 사실 위치가 변해서 고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간단한 교정으로 바로 잡는 데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면 코 성형 후에 이 염증이나 보형물 거부 반응이 생긴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거부 반응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이제 병원이나 환자가 서로 노력을 하더라도 불가항적으로 그런 생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코 수술은 또 수술 후에 염증이 비교적 많이 생기는 부위입니다. 네. 세계적인 통계를 보더라도 코 성형 후에 약 1.7%에서 2.8% 염증이 생긴다고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수술에 비해서 염증 비율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이런 경우에는 코가 이제 많이 붓는다거나 네. 빨갛게 달아오고 그리고 열도 생길 수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진물도 생길 수가 있고 통증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치료는 보형물을 먼저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보형물을 제거해 주고 그리고 항생제와 소염제를 사용해서 부교 염증을 가리킨 이후에 한 6개월 이후에 재수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생기면 일단 치료 기간이 좀 길어지고 네네. 재수술해야 된다는 그런 좀 부담감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 만성 염증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바로 보형물을 제거하면서 그러면서 바로 수술한다거나 아니면은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다른 보형물이나 아니면은
자가 조직을 위해서 수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또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 중에 나도 코 성형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혹시 수술한 다음에 좀 더 심해지지 않을까 비염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실제로 심해지나요? 네, 코 성형은 그 비점막을 어떤 변형시키거나 네. 점막을 심하게 자극하는 그런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코 성형 때문에 비염이 좋아진다거나 좀 심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코 성형 특성상 절개선을 숨기기 위해서 콧구멍 안쪽을 절개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 부위에 콧물이 묻는다거나 코딱지가 앉게 되면은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래서 가급적 코 성형은 콧물이 적게 나오는 시기 이때를 골라 수술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 성형을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관상보다 인상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람 얼굴에서 인상을 좋아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눈과 코가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코는 높이나 각도 그리고 길이가 조금만 달라져도 얼굴이 많이 달라져 보입니다. 코 수술은 간단히 생각하면 간단하게 느낄 수 있지만은 세심히 하자면 좀 더 복잡하고 많은 경험을 필요한 수술입니다. 수술 전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예쁜 코, 만족스러운 코, 좋은 인상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의학 박사 조상곤 원장과 함께 코 성형에 대한 궁금증 풀어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